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변화라는 명령 여 대표 한동훈. 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임 새 당대표로 한동훈 이제 후보가 아니라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변화하라는 명령이다. 한동훈 대표가 첫 일성으로 한 겁니다. 나를 뽑아주셨다는 건 이거는 변화라는 명령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같이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럼 이 기사와 비교해서 다음 기사도 같이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국힘 새 대표 한동훈 103일 만에 귀환. 김건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이게 지금 하나의 제목이에요. 일단 국힘 새 대표 한동훈 103일 만에 귀환입니다. 앞서서 매일경제 기사엔 변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귀환,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같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김건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누가 한 얘기냐? 어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방식, 보고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김 여사가 결단을 내려서 조사를 받은 건 맞는데 다만 국민 눈높이를 좀 고려했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같이 덧붙였습니다. 약간 두 개의 결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시각 말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한 62.8% 압승. 윤심 힘 못 썼다. 지금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된 거는 앞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예 제목에 62.8%라고 얻은 지지가 나와 있죠. 60.8%로 결선 안 가고 1차에서 압승을 했다. 이 얘기는 윤심이 힘을 못 썼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이창수 대검의 진상파악조사 협조 못해. 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고 그 전날도 전해드렸어요. 뭐가 나왔느냐? 어제 이 관련해서 이 별도의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이 조사를 했다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진상 파악을 하고 필요시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진상 파악을 일단 먼저 해보세요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진상 파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진상 파악 조사 협조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칫 정면 충돌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좀 볼까요? 그럼 왜 못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창수 지검장 23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에 진상 파악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일단 이 상황은 정면 충돌인지 아닌지는 뭐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검찰 내부의 내홍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김범수 구속 예상 못했다. 충격의 카카오 시계 제로입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었죠. 김범수 이 창업자가 이 전 의장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근데 김범수 전 의장의 구속에 대해서 카카오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사안이었다라는 거죠. 예상을 못했다면 혼돈이겠죠. 충격의 카카오 지금 현재 시계 제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일단 2인자인 정신화 대표를 좀 중심으로 뭔가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김범수 의장이 그래서 그럼 뭐 옥중 경영으로 경영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매직 넘버 확보한 해리스 민주 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입니다. 네.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고 해리스를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외에 뭐 오바마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가적인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야 후보직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가 되려면 민주당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되죠. 과반. 여기 매직 넘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반이 몇이냐? 1976명입니다. 이 1976명 매직 넘버를 근데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냥 확보가 아닙니다. 여길 좀 볼까요? 미대의원 2668명.
매직 넘버를 훌쩍 넘은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인 게 근데 대의원 지지뿐만이 아닙니다. 지지만 모인 게 아니라 돈도 하루 동안에 3,460억 원이 모였다고 해요. 이 얘기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뭔가 힘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같이 들지 않으실까 싶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 기사. 여기를 보면 벌써 며칠째 보는 사진이야. 침수도 되고 그래 비 많이 왔지. 그리고 많이 오고 있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 여긴 강원 철원군입니다. 그 도로에서 침수된 차예요. 근데 요것만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네, 여기는 어제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부산 진구의 한 공원입니다. 어제 너무 더웠다 그래요. 부산 진구. 그래서 좀 물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제목을 보면 폭우 열대야 동시 습격 창문 열고 닫고 하다가 잠을 설쳤다. 저거 내 얘긴데 어떻게 알았어 하는 분들도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좁은 땅덩어리 지역마다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도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또 다시 비가 왔다가 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우의 열대야가 지금 동시에 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통상 비가 오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번엔 비가 와도 계속 찌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관련해서 왜 그런 것이냐?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사우나 걷는 느낌이다, 요즘에. 서울 곳곳이 습도 100%라고 합니다. 습도 100%? 물 속에 들어가야 습도 100%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습도 100%는 어떤 게 습도 100%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습도는 공기가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습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습도가 100%라는 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치 수증기를 머금어서 포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습도가 100%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증기가 더 유입이 되면 초과된 수증기는 물방울로 변한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직전까지 최대 맥시멈으로 잔뜩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서울 곳곳의 습도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어디가 그러냐.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현충원, 여의도 한강, 중구 예장동에 있는 자동기상 관측 장비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다 습도가 100%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습도 100% 그냥 습도만 높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습도가 높으면 문제가 뭐냐. 습도가 10%가 오를 때마다 체감 기온이 1도씩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더더욱 덥고 무덥고 찝찝한 날씨가 계속된다. 여러모로 좀 견디기 힘든 날씨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견디기 힘든 날씨. 뉴스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됩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와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62.8%입니다. 아까 저희 일면 속에 살짝 나왔죠. 무슨 수치냐 보겠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한동훈 당대표로 귀환. 네, 한동훈 당대표가 받은 지지가 62.8%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 전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번 관건은 결선 가냐 안 가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반이 안 되면 결선에 가는 건데 과반을 넘고도 훌쩍 62.8%로 당대표가 됐다라는 거죠. 당선 직후의 일성 직접 들어보시죠. 다 함께 자리하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전진합니다. 국민의힘 만세! 한동훈 만세! 네, 힘차게 당기를 흔드는 모습까지도 좀 같이 보셨습니다. 힘찰 수밖에 없죠. 62.8%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보겠습니다. 한동훈
쭉 올라가서 62.84%입니다. 그리고 2등은 원희룡 후보 18.85%, 3등 나경원 후보 14.58%, 4등 윤상현 후보 3.73%를 얻었습니다. 근데 한눈에도 지금 막대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세 개의 막대를 차곡차곡 쌓아도 이 막대 하나만큼 안 된다라는 게 아마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사실 윤경호 의원님, 막판에 제기됐었던 의혹의 패스트트랙이 공소 취소 논란이었었거든요. 한동훈 후보한테 악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지금 안 먹힌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슈가 사실 아니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슈는 맞는데 다른 게 앞섰다는 건지 뭡니까? 저는 후자 같아요. 후자다. 예, 다른 기대가 더 컸던 거 아닐까. 사실 오늘 아침에 신문들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9회 말 투아웃에 나온 구원 투수였는데 말로 홈런에 그냥 완전히 난도질 당할 만큼 얻어맞고 퇴장했던 선수가 이번에는 다시 선발 투수로 네. 예, 왔다. 뭐 이런 제목이 저는 눈에 확 띄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유권자들의 평가 주기가 저는 짧아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에 대한 반감, 뭐 부동산 정책, 내로남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보수 유권자들이 선택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지난 총선에 엄청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왜 택했을까? 한동훈을 택하면 나머지 세 후보 윤상현 뭐 나경원. 순서가 그렇습니다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들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런 기대가 아까 앵커가 얘기한 뭐 패스트트랙 폭로, 댓글 이런 것들을 다 덮어버린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공소 취소 논란도 논란인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게 다른 새 후보가 아닌 한동훈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더 앞섰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까 저희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있었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일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였었죠. 한 62.8% 압승, 윤심 힘 못 썼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62.8%가 한동훈 후보를 뽑았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한이 62.8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친유는 37.2 최대 37.2 혹은 그보다 작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윤심 힘을 못 썼다라는 제목을 지금 동아가 뽑았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네. 그럼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힘을 썼는데 네. 이번에는 왜 못 썼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딱 이 한동훈 후보의 이 지금 선전은 두 가지로 귀착된다고 봐요. 첫 번째, 네. 총선 패배 책임 한동훈에게 없다. 음. 두 번째, 그 자질과 덕목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변화의 시간을 맡길 수 있는 건 한동훈뿐이다. 이제 더 이상 윤심이 국민의힘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결론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선거는요, 이렇게 몇 명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는 이게 맞춤형 양복 고르기가 아니라 기성복 중 하나 고르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놓고 본다면 한동훈에게 변화의 키를 맡기는 것이 네. 가장 그게 합리적이고 그나마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당원들이 판단했는데 다만 84만 유권자 가운데 50%가 안 됐다는 약간 투표율은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대한 그랬잖아요. 어대한이 어차피 한동훈이 아니라고 전 봐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었다. 저는 그 점을 이번 전대가 보여줬던 가장 큰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한동훈 대표 됐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요 취지의 말씀이에요. 어대한이 어차피 한동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맞춤형 양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기성복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걸 고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윤경호 의원님, 최수영 의원님 말씀이 약간 비슷한 게 변화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을 뽑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최수영 의원님은 하나 더 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한테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총선 참패의 책임 자체에서 한동훈 이제 당대표네요.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당연히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이 한동훈 후보에게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당원들의 선택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앞서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미래를 말씀해 주셨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좀 더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대안이 없어서 한동훈 후보가 선택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대표는 한동훈이었다라는 프레임이 만약에 작동했다면 네. 이것 자체는 한동훈 후보에게 앞으로 당대표로서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큰 또 제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많이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성과를 바로바로 내지 못할 때는 또 당원들의 실망도 그만큼 커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이 배심자 프레임은 전당대회 내내 전당대회를 흔들어 갔지만 결국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막지는 못했지만요.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후가 이제 이 당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때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남아서 어떤 중요한 쟁점 때마다 이 부분이 한동훈 후보에게 큰 장벽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라고 하기엔 표 차이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동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런 62.84%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거는 뭐 당원들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네.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대한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뭐 어차피 한동훈 이런 것들이 다 통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조간에서도 다 나왔지만 이게 포스트 한동훈, 이제 앞으로의 한동훈 체계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이제 당원들, 국민들께서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늘 뭐 만찬에도 대통령께서 초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 결국에는 다른 당권 주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대립각을 어떻게 형성했고 앞으로 어떻게 풀지 여부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경쟁자들을 초청해서 저녁 한번 속 시원하게 먹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당정 관계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남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대립각 형성이 아닙니다. 결국 내부 결속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한동훈 체계의 남은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동석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든 어차피든 이미 결론은 난 거 아니냐, 과거 얘기에 뭐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풀어가는 향후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어제 전당대회가 사실 당대표만 뽑은 건 아니죠. 다음 께서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친한 2명, 친윤 3명 당선, 한동훈 지도부 9명 중 4명 우군 확보입니다. 어제 최고위원도 같이 뽑았죠. 최고위원 여기 쭉 나와 있죠.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선출직으로 됐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선출직, 여기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진종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도부 9명 중 4명의 후군을 확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구성된 지도부입니다. 일단 한동훈 당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누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동훈 당대표가 지명을 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한 명 더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일단 친한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장동혁, 진종호 의원의 경우는 팀 한동훈으로 같이 움직였었죠. 그 지명직도 한동훈 대표가 지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친한이다. 그러면 친한이 아닌 사람들, 친윤 혹은 친윤 성향으로 얘기가 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김재원 최고위원, 인요한, 김민전, 추경호, 여긴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저희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죠.
여길 제외하지 선출된 사람 김재원, 인유한, 김민전은 어제 선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9명 중에 본인 포함 9 중에 5은 모르겠고 친윤 혹은 친윤 성향 모르겠고 본인 포함 4명은 일단 우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이 청년 최고위원이 어제 이 발표된 표수를 보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이게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 여기에 김민전 의원이 여성 몫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4위는 박정훈 의원이었었거든요. 근데 박정훈 의원까지 장동혁, 진종호, 박정훈 여기가 다 팀 한동훈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상 팀 한동훈은 거의 다 뽑힌 셈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평가받은 거죠. 다만 네. 이제 여성 최고위원이 후보자가 없을 경우 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제 지도부에 가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이 그 수혜를 본 거고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1, 2, 3위를 전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3명이 이제 지도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준석 바로 그 경험 때문이죠. 당시 이제 5명의 최고위원 중, 그러니까 지명직이나 다른 사람들 말고 5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그 지도부는 와해되고 바로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소한 지금 장동혁, 진종호 확보되기 5명 중에 4명, 2명 확보됐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도부는 와해되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외부의 어떤 그 요건으로부터 당이 와해되거나 지도부가 와해되거나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은 조기에 차단한 셈이 됐고 이런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이 완비됐기 때문에 설령 친윤 진영에서 흔들어도 당분간은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됐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당분간은 외압에도 흔든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준석 대표 퇴위에 다시 비대위로 전환하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희 당헌 당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때 당헌 당규에 이런 게 있어요. 96조 1항에 다음 각호의 경우 비대위를 둔다. 언제 지도부가 비대위로 넘어가느냐. 당대표가 사퇴하면은 사퇴하거나 이런 거래를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다 선출된 사람들이죠. 선출된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그러면 비대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항목으로 이준석 대표 때 그때 비대위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이 새 비대위는 이 한동훈 체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군을 확실하게 4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4명이나 빠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외부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상황은 다시 말해서 장윤주 변호사님. 네. 사실 어제 전대 있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3.1천하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돼. 뭐 실존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다만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글쎄요, 그 김옥균 프로젝트가 사실상 진짜 실존했는지 여부는 뭐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시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플랜 B를 마련해서 어떻게든 흔들어서 지도부를 와해시키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라는 것이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였었는데요. 사실 그 말이 뭐 실존 여부와는 별개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선출직 5명 중에 친한계가 2명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4명이 바로 사퇴를 해서 거리를 만드는 저 당헌 96조 1항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뭐 당장 만들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 지도부가 9명이거든요. 네. 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생각한다면 9명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친한계로 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중에 4명이 친한계입니다. 그럼 결국 9명의 그 지도부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윤계가 5명 그리고 친한계가 4명이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표결이 될 때는 친한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한동훈 호를 흔든다 뭐 이런 논의보다는 앞으로 뭐 특히 이제 지금 바로 닥쳐올 것은 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토론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지도부 표결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후보, 한동훈 대표의 마음대로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근데 저는 저런 논의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62.8%의 압승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윤심이 힘을 못 썼다면서요. 그런 얘기하고 이거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설사 이런 거를 생각했던 일부의 당 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62.8%라는 저 숫자와 윤심이 힘을 못 썼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저런 상황으로부터 이제는 멀어졌죠. 아.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부의 결속, 뭐 화합, 저는 이거보다는 네. 야당과의 관계에 이제 정말 전념해야 된다. 왜? 지금 의회 권력과 대통령실 권력 중에 어느 네. 게 더 국민의 눈에 많이 비춰지고 어느 게 더 국민 생활과 직결하는데 길목에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요. 지금 거야가 주도권을 쥐고 끌고 가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 전까지 여러 상황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게 사실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장외 투쟁할 거예요? 이번 국민의힘 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대표 경선에 저는 야당과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이러이러한 전술로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일로 매진해야죠. 거기에 모든 게 다 저는 녹아 있다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도 거기 녹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기에 녹아 있고 심지어 뭐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저는 거기에 다 녹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요. 62.8%는 내용에서나 절차에서나 이건 민주주의 대의제 정치에서는 압도적인 정당성을 확보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이틀째 되는 날 아니 거리를 대비해야 되고 뭐 최고위원들이 뭐 사퇴 저는 그런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간 시점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2.8이라는 이 압도적인 숫자 때문에 혹여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도 그 다른 의견들도 이제 서서히 바뀌지 않겠느냐.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동훈이네 마을이에요. 동훈이네 마을이 어떠냐. 지금 건물이 쓰러져 갑니다. 곳곳에 뭔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보면 이건 지금 정말 피바람이 불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건물이 뭐냐? 국민의힘 전당대회 건물인데 이 위에 영차 올라가서 당대표 깃발을 흔들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낙서도 하나 있어요. 제명인의 마을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네, 조금만 더 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내부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압도적으로 얻었으니까 이제 야당과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야당이랑 얘기를 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 그림상으로는 그래요, 이동석 위원님. 야당이랑 얘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야당이랑 얘기하기 전에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직후에 문자를 네. 이제 보냈어요. 이제 뭐 최상병 특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SNS에 올린 했는데 글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 2차.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특검이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경우에 또 원희룡 후보가 또다시 등판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한 어느 정도 쓴소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우선 당권 주자부터 만나서 네. 이런 논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차라리 당대표 고문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결국 계속해서 내부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결국 당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의 그 한동훈 체제에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뭐 친윤, 한윤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뭐 갈등이 양상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당원들은 한동훈 대표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앞을 보고 나가야지 계속해서 갈등 양상으로만 보인다면 결국 지도부 자체도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 큰 목표 하에 결국 국민의힘은 하나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 만평이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네. 일단 총선 패배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했죠.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라 해당대회 분당대회라 그랬죠. 자, 지금 완전히 있죠. 그 장작으로 치면은 장작이 완전히 물에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장작을 불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리는 게 우선이에요. 억지로 불피우려고 휘발유었다가 큰일 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불피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장작부터 일단 말리고 불을 피우든 말든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만평 말고 만평이 오늘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볼까요? 네, 이거예요. 지금 다 뭐 하나로 가야 된다, 앞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인데 가운데가 찢어졌죠. 지금 바늘을 들고 있는 골무를 끼고 바늘을 끼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입니다. 찢어진 국민의힘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어떻게 좀 바느질 좀 잘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만평상으로는 바느질이 좀 서툴어 보이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당연히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그리고 당원들 국민들께 그대로 표출시킨 감정의 골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숙제일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걸 화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이 구겨진 종이를 핀다고 해도 자국은 남거든요. 아무리 종이가 천이 찢어진 걸 꼬맨다 하더라도 그 꿰맨 자국은 또 남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또 탕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기울일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남은 자국들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자국들을 보면서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러니까 그 구겨진 종이를 폈을 때 자국이 남는 것 그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지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엇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의 다름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렇다 하더라도 또 공통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을 함께 찾아서 그래도 또 건강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간다라고 한다면 당원들도 국민들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이 당시 후보죠. 그때 경선이 끝난 뒤에 패배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있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나도 좀 실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직 본인한테 마이크 순서가 오기도 전이었는데 영상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앞에서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인사를 하고요. 윤상현 후보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경원 후보도 껴안고요. 뭐 얘기도 나눠요. 상당히 밝은 표정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원희룡 후보한테 가서 원희룡 후보도 같이 껴안습니다. 네. 아마 다들 저 모습을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포옹하는 다른 이제 낙선한 후보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 포옹으로 그럼 바느질이 끝난 거냐, 이동석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끝나야만 하죠. 지금 이게 포옹이 끝입니까? 뭐 더 없나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네. 만날 거라고 봅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정말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하지만 결국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남은 숙제, 결국 야당과의 대립 관계도 있지만 여당 내부의 그런 갈등 요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권 주자로 지금 급부상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다른 대권 주자들과의 그런 만남, 그런 교류, 소통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예로 홍준표 시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한동훈 대표와의
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공격, 네거티브 이런 공방들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포옹 말고 뭔가 좀 더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는 일단 선출이 됐죠.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거 잠깐 볼까요? 다음 기사. 네. 배신 프레임 내세웠지만 입지 좁아진 나입니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입지가 좀 좁아졌다. 저희 그 득표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득표율. 아까 봤던 득표율이죠. 2등이 원희룡 후보고요. 3등이 나경원 후보입니다. 18.85, 나경원 후보 14.58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후보를 윤상현까지 다 합쳐도 원희룡 대표만큼 지금 얻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대권 주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의 지금 대권 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2등을 누가 하느냐, 3등을 누가 하느냐도 요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막판에 막 피치를 올리면서 공격을 했었던 건 나경원 후보였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2등을 하고 나경원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2등, 3등 결과는 예상하셨습니까? 저도 예상은 못했는데요. 네. 그만큼 윤심이 그나마 작동한 게 원희룡에게 닿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나 뭐 아까 크게 봤지만 윤심이 별로 힘쓰지 못했다 이제 이거니까 저는 저 숫자만 놓고 보면 대권 주자로서 잠재적인 뭐 위상을 저들은 오히려 더 깎아먹은 셈이 된 거죠. 특히 개별적인 평가를 하자면 원희룡 후보의 아마 상처가 제일 클 거예요. 우선 첫째, 나경원, 윤상현은 원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 밀려나도 네.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있잖아요. 그러나 원희룡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번에 토론 과정이나 기타 다른 여러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의혹을 그냥 제기만 하고 뭐 근거를 대보세요 하니까 그냥 발을 쏙 빼버리는 이런 걸로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덧씌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처는 아마 원희룡 후보가 제일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들의 이름이 의미를 가지려면 2027년이죠. 그 대선에 과연 이들이 다시 유권자들에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느냐. 뭘로 불림을 받을 거냐. 그냥 이미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 이 국민의힘 대표 네. 경선에서도 얼마든지 확인됐지 않습니까?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뭐 흔히 말하는 먹거리 이걸 위해서 얼마나 비전과 철학을 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걸로 좌우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또 이 후보들은 또 낙선한 후보들은 상당히 상처를 크게 입은 걸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2등, 3등은 그냥 2등, 3등이 아니라 그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깊게 났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이 타격이 상당히 좀 클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가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나경원 후보, 성원 지지 보내주신 당원 공개 감사합니다. 치열했던 경쟁을 제도약의 발판을 삼아서 하나 되는 국민의힘이 되길 바라며 통합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특검과 탄핵을 막기 위해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약간 뉘앙스가 앞으로도 살짝 각을 세울 수도 있어요라는 느낌이 좀 풍기는 그런 이 글이 같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윤경호 의원님 얘기처럼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각을 세워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쭉 거치면서 나왔던 얘기가 당대표 안 돼도 서울시장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대선에 불출마를 해도
서울시장은 출마한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대선 불출마해도 오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8명의 대표 권한대행 비대위원장 맞았습니다. 이번 당 대표 2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당대표가 안 되신다더라도 마찬가지 뭐 입장이신 거라고? 당 대표가 안 된다면 대권도 출마할 수 있죠. 네, 당대표가 안 되면 대권도 출마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대권도 출마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석 의원님. 네. 나경원 후보의 향후 행보는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저는 대권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은 게 바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출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선 계속 서울시장이라고 말해주고 네. 대권 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셈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스크래치가 너무 깊게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이게 저번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나경원 전 의원과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후보. 결국 나경원 후보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때는 이제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나경원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거를 보면은 결국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결국 다시 선거든 뭐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대권을 열어두고 결국 2년 후에 서울시장 선거가 된다면 결국 언론이나 지지자들이 불러준다면 또 나갈 수도 있다. 결국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서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두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현역 의원인 만큼 아주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이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거를 마다할 나경원 의원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낙선자죠.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얘기를 봤는데 한 대표랑 경선 기간 동안 이 각을 세웠던 게 나경원, 원희룡 후보만 있느냐? 아니죠. 후보가 아니지만 각을 꾸준히 세워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제 결과가 발표되고 62.8% 압도적인 압승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올렸어요. 어제 오후 5시 13분. 당분간 중앙정치엔 관여 않겠다. 당원들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 단합해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길. 네. 내 신경 안 쓸 거야. 잘해봐.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오후 5시 13분 글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대략 1시간 한 30분 정도 좀 지나서 살짝 글이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제가 좀 색깔 좀 다르게 넣었어요. 당분간 약간 중앙정치였죠. 당분간 당무에는 관여 않겠다. 당원들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 황교안 때부터 저러더니 누가 이 당을 지키고 이 당에서 정치하려고 하겠느냐. 떴다방이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 이 난국 잘 헤쳐나가길. 네. 중앙정치가 당무로 바뀌고요. 황교안 때부터 이러니 누가 이 당 지키면서 정치하고 싶겠어? 라는 얘기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최수영 의원.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왜 중앙정치가 왜 당무로 바뀌었을까요? 광역자치단체장은 당무에 개입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중앙정치를 뺀 건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권을 향한 행보는 계속하겠다는 거죠. 황교안 때부터 저러고 뭐 이 당 누가 지키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한동훈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대는 한동훈을 도구로 쓴 거예요. 당원들이 네. 도구로 쓴 거예요.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 도구를 선택했던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맨날 우리가 그러면 그 이른바 중앙정치의 외주화에 의존할 거냐. 늘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맡겨서 위기를 탈출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나는 이걸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렇게 간 게 국민의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부터는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날선 비판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앙정치니까요. 다만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가는 방향에서 내가 충분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서 대권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짧게 압축하면 그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나의 대권 행보는 계속된다. 쭉. 그게 이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